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도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믿었던 어머니. 하지만 SNS 속 아들은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생일도, 병원도, 명절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칠순 어머니가 내린 결단은 무엇일까요? 착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짓말의 대가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슴 뻥 뚫릴 속 시원한 결말이 있으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잘 듣고 계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김순덕은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맞는 생일 중 가장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남매를 키우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으로 이제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상가 건물도 마련했습니다. 아들 진우와 딸 미선이에게 반반씩 나눠주기로 마음먹고 증여 서류도 거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데 딸 미선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미선아, 역시 우리 딸. 고마워. 공부한다고 멀리 나와 있으니 생신인데 찾아뵙지 못하고 죄송해요. 대신에 엄마 선물 택배로 보냈으니까 며칠 안에 도착할 거예요. 외국에서 혼자 고생 많은데 엄마 생일도 신경 써주고 고맙다. 기분 좋게 통화를 마친 순덕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오랜 단골 생선 장수를 만났습니다. 순덕 씨, 오늘 생일이시라며? 축하해요. 고마워요. 우리 진우가 저녁에 온다고 해서 음식 좀 장만하려고요. 아이고, 딸내미는 해외에 있으니 못 올 테고. 그럼 간만에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따숩게 보내겠네. 그럼요. 저녁 맛있게 준비해야지요. 순덕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윤지는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도시 여자라 시골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윤지는 명절 때마다 예쁜 선물을 보내주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순덕은 며느리가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갈비찜, 전, 그리고 생일 미역국까지. 오후 3시쯤 순덕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다. 몇 시쯤 출발할 거니? 엄마, 그게 지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프로젝트 발표가 갑자기 앞당겨져서요. 팀장님이 오늘 야근하래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 일이 바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잠깐이라도 얼굴 보러 올 수 있니? 음식을 좀 많이 해서 챙겨줄 테니 가져가서 윤지랑 먹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제가 승진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그래, 일이 중요하지. 바쁜데 미안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윤지한테 케이크라도 배달시키라고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일 열심히 해라. 순덕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혼자 미역국을 끓이고 근처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다 놓았지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생일상은 차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같은 동네에 사는 사촌 언니인 명숙이 찾아왔습니다. 순떡아, 생일 축하해. 그런데 진우는 차도 안 보이네. 회사 일이 급하게 생겨서 못 온대. 에이, 그래도 엄마 칠순인데. 아무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칠순 같은 거 잘 안 챙긴다지만 그래도 생일인데. 요새 젊은 것들은 일이 더 중요한가 봐. 명숙은 혀를 찼습니다. 순덕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순떡아. 아까 시장에서 박 여사를 만났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 진우 부부가 오늘 오후에 시내 특급 호텔 뷔페에 있는 걸 봤다는 거야. 박 여사 딸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거든.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에이, 설마. 잘못 본 거겠지. 박 여사는 허구한 날 남 얘기 떠드는 거 좋아해서 이상한 소리나 하잖아. 그렇겠지. 박 여사가 사람을 헷갈렸나 보네. 그래, 비슷한 사람도 많잖아. 우리 진우는 그럴 애가 아니야.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명숙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불편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보고 속상한 마음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들 진우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잘못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매년 받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순덕님, 검사 결과가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흉부 엑스레이에서 작은 음영이 보이고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큰 병인가요? 지금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려면 CT 촬영과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덕은 진료실을 나서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엄마가 오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재검을 받으래. 의사 선생님이 빨리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는데 무슨 병이라도 있대요? 아직 모른대. 그래서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한대. 혹시 이번 주에 같이 병원에 가줄 수 있니? 혼자 가기가 무섭구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요새 바빠서 주말도 못 쉬어요. 게다가 이번 주는 거래처 미팅이 연달아 잡혀 있어서요. 다음 주는 어때요? 그때 제가 꼭 같이 갈게요. 순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혼자 다녀올게. 엄마,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말 바빠서요. 다음 주엔 꼭 같이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은 순덕은 속상함에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웃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동네에서 소문내기 좋아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어머, 순떡 씨.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좀 다녀왔어요. 아이고,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이랑 며느리는 같이 안 가고요? 요새 안 보이네요. 괜찮아요. 애들은 바빠서 혼자 다녀왔어요. 박 여사는 순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순떡 씨. 우리 며느리 친구가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순덕 씨 며느리랑 아드님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골프 투어 예약했다던데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들 내외가 박 여사 입에 오르내린 것이 생각나 말을 아끼려던 참이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우리 진우가 이번 주 거래처 미팅 있다고 했는걸요. 그래요? 아, 그럼 동명이인인가 보네. 아니면 미팅을 제주도에서 하는 건가? 박 여사, 우리 진우는 그런 걸로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확인되지 않은 말은 쉽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버스에서 내린 후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밀 검사 날짜는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혼자 가기엔 왠지 두려워서 아들이 다음 주엔 같이 가겠다고 했으니 일부러 다음 주로 잡았습니다. 진우도 시간이 된다고 했으니 조금만 참으면 됐습니다. 주말 오후 순덕은 텃밭에서 일하다가 울타리 너머에서 이웃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순덕 씨 아들 부부 제주도 갔다던데. 맞아. 우리 딸이 제주도 골프장에서 일하는데 오늘 아침에 봤대. 어머, 그런데 순떡 씨는 혼자 병원 다니던데 아들 며느리한테 얘기를 안 한 건가? 글쎄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보다 놀러 다니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순덕은 호미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한 번도 엄마를 속인 적이 없었고 엄마 병원 검사보다 놀러 가는 게 우선인 아들은 더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소문일 뿐이라고 사람들이 헷갈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정밀 검사 날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데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진우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CT 촬영과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몸속으로 들어갈 때 순덕은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복도 벤치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는 딸과 함께 온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 우리 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까지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오늘 정밀 검사 받았어. 아, 엄마.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괜찮으셨어요? 응, 연락이 없길래 혼자 다녀왔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순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다음 주래. 그때 제가 꼭 같이 갈게요, 엄마. 응.
전화를 끄는 순덕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혼자 두 남매를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왔지만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덕아, 검사 결과 나왔어? 아직이야. 다음 주에 나온대. 아이고, 걱정되겠다. 진우는 같이 갔어? 아니, 혼자 갔어.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혼자 갔다고? 진우가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 왜 안 갔는데? 바쁘다고 했어. 괜찮아, 언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순떡아,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자식한테도 할 말은 해야지. 명숙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들이 자신을 속인 걸까? 아니면 그저 바쁜 걸까? 믿고 싶었지만 점점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잘 지내요. 진우가 요즘 회사 일이 많다던데 힘들어하진 않니? 아, 네,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순덕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안부나 몇 마디 주고받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야.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결국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김순덕님,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혼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경과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함께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요. 결과 어땠어요? 괜찮대. 큰 문제 없대. 아,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했다면서 왜 함께 오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딸 미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우셨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미선아, 너 건강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가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올해까지는 학회 보고 때문에 못 갈 것 같고 설 지나고 집에 한번 갈게요. 오랜만에 우리 엄마 안아줘야지. 전화를 끄는 순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미선이가 더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소문들을 들었지만
아들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 명절 며칠 전 순떡은 본격적으로 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이번 설에는 언제쯤 내려올 거니?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둘 게 있어서. 엄마, 그게. 아들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죄송한데 이번 설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순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명절인데 왜?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요. 설 연휴에도 출근해야 한대요. 팀장님이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제가 차장 승진이 확정된대요. 그래도 명절인데 하루만이라도 내려올 수 없니?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엄마, 정말 안 돼요. 팀원들도 다 나오기로 했고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정신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일이 중요하지. 승진도 해야 하고. 엄마, 미안해요. 명절 지나고 바로 내려갈게요. 그때 용돈도 많이 드릴게요. 용돈은 무슨, 엄마는 내 얼굴만 보면 되는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윤지도 많이 미안해해요. 전화를 끊은 순덕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쌓인 명절 음식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를 끊은 직후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아직 통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탑승하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주행 K2203편 공항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순덕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공항 소리잖아. 순덕은 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통화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더니 비행기를 타?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회사 근처에 공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 순덕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 라운지에서 진우는 윤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오빠,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엄마한테 거짓말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려. 윤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미 여행 예약하고 돈 다 냈잖아. 환불도 안 되고. 그리고 오빠 말대로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았잖아.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나중에 잘해드리면 되지.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후,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슈퍼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순떡 씨, 이번 설에 아드님 안 내려오신다며? 아까 동네 부녀 회장님이 그러시던데. 내 회사 일이 바빠서요. 아이고, 그래도 명절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이 더 중요한가 봐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슈퍼 앞에서 동네 부녀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떡 씨, 잠깐만요. 부녀 회장 박 여사가 다가와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순떡 씨, 여행사에서 일한다던 저번.
그이가 또 하는 말이 아들 내외가 설 연휴에 유럽 패키지 여행 예약했다던데요. 순덕은 굳어버렸습니다. 에이,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진우가 회사에서 명절에도 출근한다고 했는걸요. 저번 제주도 얘기도 그렇고 진짜 같은데 특급 패키지라고 하더라고요. 2주짜리. 옆에 있던 다른 부녀 회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 시골 내려가는 것보다 여행 가는 걸 더 좋아한다더라고요. 순덕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우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일 거예요. 순덕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채소가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줍지 못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순덕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심들이 쌓여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명절 준비를 계속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전은 부치고 나물은 무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아들이 마음을 바꿔서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그 시각 파리 호텔 방에서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켜고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윤지가 여행을 제안했을 때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오빠, 우리 요새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이번 연휴도 긴데 지금이야말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야. 우리 둘이 제대로 쉬자. 하지만 엄마가, 오빠, 어머님은 이해하실 거야. 우리 이번에 집 산 거 대출 갚느라 바쁘게 사는데. 이번 한 번만이라도 우리 삶 좀 즐기자. 나중에 더 잘해드리면 되지. 진우는 윤지의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아니, 설득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에펠탑이 보이는 호텔 창가에 서서 이번만큼은 여유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설날 전날 친척 언니 명숙이 찾아왔습니다. 순떡아, 혼자 명절 준비하니? 응,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네. 진우 정말 안 온대? 응, 회사 일이 바빠서. 명숙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떡아, 있잖아. 내가 서울 사는 조카한테 들었는데. 뭐? 진우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해외여행 간다고 자랑했다던데.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런 소문 믿지 마. 왜 다들 우리 진우를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근거 없는 말, 이제 지긋지긋해. 박 여사한테도 한 소리 해야겠어. 우리 진우는 그럴 애가 아니라니까. 순떡아,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번 명절 혼자 보내기 싫으면 우리 집으로 와. 같이 보내자. 괜찮아, 언니. 나 혼자도 잘해. 명숙이 돌아간 후 순떡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를 믿고 싶어서 꾹 눌렀던 감정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덕은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고인 남편의 사진 앞에 정성껏 음식을 올렸습니다. 혼자 절을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진우가 변했나 봐요. 간략하게 차례를 마치고 나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새해 복 많이 받아. 회사에서 일하느라 힘들지?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사무실이에요. 전화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곳의 소리였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우는 지금 센 강변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일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끄는 순떡은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차례상에 놓인 음식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누가 먹을까? 순떡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쯤 명숙 언니가 가족들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떡아, 심심할까봐 왔어. 진우는 결국 못 온 거지? 응. 친척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보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 진우 며느리 친구 SNS야. 뭐?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날짜가 오늘이네. 거 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에펠탑? 그럼 프랑스잖아. 회사 출근한다더니 해외여행을 갔다고. 아이고, 순떡 언니 완전히 속았네. 순덕은 귀가 멍멍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들렸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행을 가? 순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해요. 우리 진우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친척들의 눈빛은 동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체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효자 아들이 명절에 어머니를 속이고 해외여행을 간 불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친척들이 돌아간 후 순덕은 혼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명숙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아까 그 SNS 좀 알려줘. 며느리 거 어떻게 보는지. 순덕아, 괜찮겠어? 알아야겠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명숙은 순덕의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윤지의 친구 SNS에 태그된 사진들을 찾아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개선문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센 강변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 사진마다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던 기간에는 사람들이 했던 말 그대로 제주도에서 골프 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덕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쁘다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순덕아, 괜찮아? 명숙이 순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덕은 명숙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언니, 우리 진우가 날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어. 명절에 회사 출근한다더니 아니 여행을 간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 정도로 배신감이 들진 않을 텐데. 박 여사 말이 다 진짜였던 건가 봐. 순덕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순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아이였는데 자신이 몰랐던 걸까?
새벽 3시쯤 순떡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순떡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명절이 지난 사흘째 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설은 잘 보내셨어요? 순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보냈어. 너는 회사 일 잘했니? 네,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어요.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어. 엄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순덕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설 잘 보내셨어요? 저희가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순덕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윤지야, 너 지금 어디니? 저요? 집이에요. 여행은 잘 다녀왔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잘 봤어. 어머니, 저기.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할 말 없다. 순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윤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직접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윤지야, 돌아가거라.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오빠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번아웃 직전이었어요. 순덕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니? 솔직하게 말하면 못 가게 할까봐?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1년 동안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았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거짓말한 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잖아. 그만 가봐라.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윤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랑 다시 찾아뵐게요, 어머님.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윤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채 닫히기 전 윤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덕은 본능적으로 문틈새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언니. 시어머니한테 다 들켰어. 아니, 괜찮아. 어차피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좀 즐기면 어때? 차라리 걸린 게 잘 된 건지도 몰라. 이제 안 찾으시겠지. 응, 사실 오빠도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았던 것 같아. 그냥 효자 노릇에 지친 거지. 우리 세대는 부모님 세대랑 달라. 우리도 우리 삶이 있는 거잖아. 에이, 괜찮아. 나중에 잘해드리면 되지, 뭐. 어차피 시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우리한테 의지하셔야 하는데. 순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응, 다음에는 동남아 갈까봐. 추석 때. 어차피 또 바쁘다고 핑계 대면 되지. 시어머니도 이제 익숙해지실 거야.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윤지야. 며느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다 들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당장 가거라. 어머니, 오해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가.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남은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너희랑은 끝이다. 순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응징할 때였습니다. 명절이 지난 지 일주일 후, 순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덕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순덕은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상가 건물 증여 관련 서류를 작성했던 바로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변호사 이민주는 순덕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작성했던 증여 서류 있죠? 네, 물론입니다. 아드님과 따님께 50대 50으로 증여하시기로 한 상가 건물 말씀이시죠? 네, 그 계약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민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변경이요? 아들 지분을 전부 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딸 이름으로 100% 해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김순덕님, 이건 중요한 결정입니다. 혹시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냥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급격한 변경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요. 아드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효하는 자식에게 왜 재산을 주겠습니까? 제 재산은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순덕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도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다 밟겠습니다. 1시간 후, 순덕은 새로운 증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딸 미선에게 상가 건물 전체를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순덕의 평생을 바친 재산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순덕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후련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상가 건물 말이야. 원래 너랑 오빠랑 반반 나눠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생각을 바꿨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 건물, 내 이름으로 다 증여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빠는요? 내 오빠는 자격이 없어. 오빠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순덕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아, 너는 멀리 있어도 자주 전화하고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왔잖니. 바쁜 와중에도 엄마 생각해주고. 그런 내가 고마워. 엄마. 내 오빠는 엄마 생일에도 안 오고 병원도 같이 가기로 해놓고 거짓말하고 안 왔어. 명절엔 회사 일 바쁘다고 거짓말하고 해외여행 갔더라. 엄마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오빠가 그랬어요? 정말요? 미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직접 확인했어. 이제 내 오빠한테 줄 건 없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상처받으셨겠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전화를 끊은 순덕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사흘 후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설에 못 가서 죄송했어요. 순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바쁜데 올 필요 없어. 엄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진우야, 윤지한테 얘기 못 들었니? 너 설날에 어디 있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지? 프로젝트 때문에 출근했다고.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사실은 유럽 여행 갔지. 여행 사진 잘 봤어. 루브르 박물관도 센 강변에서 와인 마시는 것도. 엄마, 그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생일날 호텔 뷔페도 갔더구나. 회사 일 바쁘다더니. 병원 갈 때도 거래처 미팅 있다며 안 왔지. 그런데 골프장은 갔더라. 제주도까지 가서.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다 용서될 것 같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생일날 혼자 케이크 놓고 울었어. 병원 검사 받을 때도 혼자였고, 명절에도 혼자였어.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온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다 믿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믿었었다.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한테 이제 기대가 없다. 더 이상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라. 엄마. 순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덕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좀 들어가도 될까요? 순덕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 윤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차갑게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는 아니? 네, 엄마. 거짓말한 거 바쁘다고 엄마 얼굴 뵈러 못 왔는데 여행은 간 거 다 잘못했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덕은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증여 계약 변경 서류야. 원래 너랑 미선이 반반씩 받기로 한 상가 건물 말이야.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 집은 전부 미선이한테 줬어. 이제 그 건물은 미선이 거야.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해. 누가 누구한테 너무하다는 거니? 엄마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너무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니? 하지만 원래 저랑 미선이랑 반반씩 받기로 했잖아요. 그 약속은 어떡하고요? 약속. 내가 엄마한테 한 약속은 다 지켰니? 생일에 온다던 약속, 병원 같이 간다던 약속, 명절에 온다던 약속. 다 거짓말이었잖아. 며느리 윤지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건물은 저희한테 정말 필요해요. 저희가 거기서 사업하려고 계획 다 세워놨어요. 대출도 알아봤고요. 순덕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대출? 내 건물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구나. 참 계획도 철저하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진우가 순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덕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재산은 효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줄 거야. 너희에게 남는 건 없어. 엄마, 제발요. 그 건물만은. 그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지.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돌아가거라. 엄마. 돌아가. 이제 너희 얼굴 보기도 싫다. 순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우와 윤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쓸쓸한 고요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순덕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1등 했던 날, 중학교 입학식 때 교복 입고 자랑스러워하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울먹이던 얼굴. 그때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신뢰가 깨진 이상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척 언니 명숙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아, 소문 들었어. 건물 미선이한테 다 줬다며? 응, 그랬어. 잘했어. 진우는 자격이 없지. 명숙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아들인데. 괜찮아, 언니. 이게 맞는 것 같아. 부모를 속이는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잘못된 거야.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그래,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마음을 안 바꾸실 거예요? 그래. 이미 결정했어.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엄마 노후를 책임질 사람인데. 순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노후를 책임진다고?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결국 돈 때문인 거지. 엄마. 진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거짓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야.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알게 될 거야.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화하지 마라.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순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국에 재산 앞에서 무릎 꿇은 아들이 더 미웠습니다. 후회 없어. 난 옳은 일을 한 거야.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딸 미선이 휴가를 얻어 귀국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고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빠랑은.
괜찮으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오빠는 자격이 없어. 미선아, 엄마한텐 너 하나뿐이다. 엄마. 미선은 순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당신 잘했어. 옳은 일을 한 거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도 웃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순덕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이와 함께 먹을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순덕이 불효한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딸에게 다 물려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잘했어, 순덕 씨.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을 가르쳐야 해. 맞아, 부모 속이는 자식한테 뭘 줘. 동네 사람들은 순덕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순덕은 그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한 달 후 미선이는 다시 출국했고 순덕은 이웃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순덕은 미소 지으며 하산길에 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딸에게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잘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기쁜 소식이 있어 메시지 남겨요. 이번 연구가 너무 잘 돼서 한국지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뒤에 완전히 귀국할게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엄마 옆에서 효도할게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선아, 너무 잘 됐다. 얼른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창밖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지? 내가 잘한 거 맞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덕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홀로 생일을 맞는 부모가 있고 혼자 병원에 가는 어머니가 있고 명절에 혼자 차례상을 차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